총선 이후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다음 총선에서 어느 시장님이 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길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번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첫 번째 영상은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영상 때는 현 정부, 그 다음에 차기 정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동산 투자 미래 방향을 예측하는 그러한 영상을 찍었고요. 이번 영상 2부는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 예를 들어서 서울의 2030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박원순 시장님 때 나왔던 계획이고, 또 얼마 전에 나왔던 2040 서울플랜은 오세훈 시장의 어떤 서울의 부동산 공급 방향과 미래상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6월 총선이 있는데요. 6월 초 총선이 있는데 그때 뭐 오세훈 시장님이 되든 아니면 다른 분이 되든 반드시 이러한 지역과 공급에 대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서울시의 어떤 공급 방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과거 박원순 시장님의 부동산 정책은 웬만하면 대규모 개발을 규제하겠다, 또 뭐 뉴타운을 해제, 그 다음에 고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한하겠다, 층수를, 이런 것들이었죠. 또 좋은 취지로 강남북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소규모 형태의 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어떤 상태를 보존하면서 소폭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었죠. 처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공약을 보면 전번, 그 바로 이전이 오세훈 시장이었는데요. 그 전 오세훈 시장이 때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전면 철거 방식이었다면 박원순 시장님은 소규모 개발이었으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개발을 선호했던 박원순 시장은 또 대규모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뭐 한강 예술의 섬 개발이라든가 서해 백길 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라든가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의 구간 확장, 이런 것들은 다 무산이 됐죠. 그리고 나서 3선으로 당선됐을 때 그때 당시에 공약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대로 유지, 강남북 균형 발전은 그래도 추구,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35층 높이 규제, 또 도시 재생 사업을 연계한 어떤 소규모 정비 사업은 확대하겠다, 이런 게 이제 주 공약이었죠. 자, 보면 대부분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은 대규모 개발을 반대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규제하는 거, 해제하는 거, 뭐 해제라면 여기서 이제 뉴타운 해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전, 이런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이에 반면에 오세훈 시장님의 어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으로 전환, 그리고 정비사업, 현재 정비사업이 그 전에 정비사업이 있던 규제들을 대폭 완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급 시기까지 집값의 뭐 상승은 어쨌든 불가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양질의 공급량이 많다면 분명히 부동산은 안정화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그림이라고 보여지죠. 오세훈 시장이 취임 당시에 취임하기 전 공약들을 보면 서울에 36만 가구에 공급을 하겠다, 용적률 높이,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뭐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또 재개발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신속 공공기획이라는 단어가 신속 통합기획으로 아마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신속 통합기획으로 하게 되면 사업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죠. 뭐 안전진단 기준도 뭐 완화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빨라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공급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한강 공공성 회복이 있죠. 한강변 재개발 재건축의 뭐 높이를 50층까지 35층에서 50층까지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부분들. 또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높이 규제를 폐지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이걸 아주 그냥 다 모두 용적률을 동일하게 하자. 한 300%까지 상향하자. 이런 어떤 내용도 있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들을 보면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모아타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모아주택이 형성돼서 모아타운이 조성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층 주거지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하죠. 전체 서울 면적의 40%를 해당되는 게 저층 주거지인데요. 이곳을 재개발하려고 하는 취지가 바로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나 목동, 잠실, 상계동이 대체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들이죠. 이런 지역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이러한 공약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 3월에 발표한 2040 서울 플랜의 어떤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35층 층고 높이 규제를 폐지한 것과 수변 지역에 대한 어떤 재건축 규제,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 게 그대로 3월 달에 적용이 됐고, 또 3도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30 때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때 2030 서울 플랜과 2040 서울 플랜은 유사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3도심 7광역 12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그대로 오면서 2040에서 대신 이렇게 도심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는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자립생활권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곳에 보행이라든가 또 일상의 어떤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만들겠다. 서울에 어떤 끝자락에 있는 일자리가 적은 부분이라도 여러 가지 어떤 규제라든가 방향을 통해서 자립생활권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곳이 있으니 굳이 중심지의 3도심이라든가 강남권이 조금 더 덜 오르지 않겠냐라는 취지였다라고 보여져요. 총평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의 어떤 정비사업, 대부분이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했던 그 전면 규제들을 폐지하고 공급에 더 신경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죠. 자, 이제 6월 달에 총선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총선 이후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오세훈 현 서울시장님이 되든 다른 시장님이 되든 유일하게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건 규제 완화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어쩔 수 없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현 정부나 서울 박원순 시장 때는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오세훈 시장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푸는 이유도 어쨌든 공급에 대한 부분이죠. 그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린벨트를 풀는 거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어느 시장님이 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바로 공급에 있어서 도심권과 역세권 개발, 중공업 개발 이런 것들에 의한 도심 복합 개발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또 국공유지와 차량기지를 복합 개발하는 거 역시도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속도가 좀 빠르게 되니까요. 또 그 다음 저층 주거지 개발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의 집값의 상승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공급 부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공급 부족의 부분에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주택 공급 부족, 기존 주택 공급 부족, 임대주택 공급 부족,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공급 부족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은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각종 정비사업 규제로 어쩔 수 없이 신규 주택 공급이 막혔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형상이 발생된 거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지금 지어져 있는 주택에 대해서 그나마 매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나오지 못한 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가 뭐 취득세라든가 보유세 인상 부분도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 중과에 때문에 세금 무서우니까 이제 물건을 안 내놓고 일부 분들은 뭐 증여 많이 했잖아요. 주택이 뭐 무서워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죠? 자, 임대주택 공급에 부족한 부분의 원인은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뭐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를 축소했죠. 혜택을 안 줬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가장 또 임대 가격도 올랐던 것도 또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집값을 안정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돼서 임대료가 너무 많이, 그것도 뭐 거의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거의 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뭐 집을 못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심적으로 위축이 되고 속상하죠. 자, 그러면 집값이 안정적이려고 하면 다 아는 얘기지만 공급이 많아지면 되겠죠. 공급이 많아지면 되는데 서울은 빈 땅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앞서 얘기했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 아닌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서울은 뭐 양적인 공급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질적인 공급, 뭐 역세권 가까이 있는 이런 지역들의 규제를 푼다면 집값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이제 완화하게 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정상화되면 그래도 매수자가 인정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어쨌든 돌아가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선진국은 또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점점 중산층이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소득의 양극화, 또 어쨌든 지역적 양극화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양질의 뭐 강남권에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같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싸게 괜찮은 지역에 공급만 해준다면 굳이 강남을 가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서울시장님이 어느 분이 또 앞으로 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그냥 말뿐인 그러한 공급이 아니라 지켜질 수 있는 공급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랬을 때는 서민들 입장에서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